3월 9일 월요일 여의도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의 시작이 또 변동성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록적인 변동성이 있었고 새로운 한 주 들어서면서 이 변동성이 좀 잦아지나 했는데 여지없이 월요일 출발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이렇게 좀 변동성 장치가 또 발동되는 뭐 이런 부분을 목도하고 있는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KB증권 자산배분 전략 이사이시죠. 이은택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떠세요? 뭐 질문도 많이 받고 시장에 대해서 네. 뭐 이럴 그러시죠? 때는 다 힘든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분도 힘드시고 저는 이제 육체적으로 너무 바쁘니까 힘들고 네. 아마 그렇죠. 아나운서 분도 힘드실 것 같아요. 저야 뭐, 네. 뭐 다 투자자분들 근데 네. 저를 비롯해서 이제 네. 힘드신 마음이야 똑같으니까. 아니 근데 변동성이 이렇게까지 나온다? 물론 알겠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 뭐 환율 알겠는데 요 정도의 변동폭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이걸 네. 활용 기회로 바라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만히 좀 있어야 기다려야 되는 구간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지 일단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변동폭이 정말 이전에 보기 힘든 엄청난 변동폭이었어요. 네. 확실히 이런 것들이 뭐 ETF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요즘 최근에 뭐 저희들 용어로는 뭐 델타 엣지나 뭐 스톱, 감마 스퀴즈 이런 것들이 늘어난 게 기계들의 어떤 매매들이죠.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부터 보시면 네. 제가 자료를 꼭 차트를 항상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3종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사실 2월달 장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정말 저희는 사실 1월달에 5천 넘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뷰가 대충 맞았었는데 6천을 2월에 넘을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가 이제 하락을 보던 3월에서 5월 사이 하락을 봤는데 생각보다 좀 빠른 3월 초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조정에 대해서 사실 저번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이거 보신 분들은 이거 하면서 기억나실 텐데 한번 정리하고 이번 시장을 좀 얘기해 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강세장에서 조정의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강세장에서는 보통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강세장은 항상 올라가고 주로 올라가고 하락은 잘 안 하는 게 강세장 아니야? 실제로 그런 것처럼 보였죠. 저번 달까지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면은 그게 우리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사실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강세장에서는 조정이 훨씬 더 자주 나타나고 그리고 폭도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가지고 많이 얘기했는데 3조강 때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저희가 그린 차트예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10% 이상 조정이 1년에 2차례 정도씩 나타나요. 1년에 근데 1년에 2번 10% 이상 조정이다 그러면 아마 느낌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건 어느 정도냐면은 평년도에 비해서 2배나 더 급락이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네. 평년도에는 10% 이상 조정이 연 1회? 한 번꼴로밖에 안 나타나요. 2번 나타나는 애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뭐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강세장에서는 오히려 조정이 더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번이라면 이게 별거 아닌 차트지만 우리가 되게 많은 영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연 2번이라면 언제겠냐? 뭐 잘은 간단하게 모르죠. 보면 상반기 한번, 그렇죠. 하반기 한번. 네, 네, 물론 네. 상반기 네, 두 번이 네. 될 수도 있고 하반기 두 번이 될 수도 그러니까, 있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일 가능성이 있죠. 물론 3번이면은 이제 한 번 이렇게 네, 중간에 네, 네. 나오겠지만 3번일 때도 가끔 있어요. 어쨌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반기에 조정장 한 번, 지금이죠. 그리고 하반기에 한 번 정도만 잘 피하면은 수익률을 오히려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지금 급락하고 뭐 저희는 다시 언젠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반기에 이런 게 또 한 번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대처하기가 좀 쉬워진다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걸로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요. 좀 더 좁혀지고 싶어요. 언제냐 그럼 상반기에. 잘할 수는 없지만 한번 볼게요. 그 차트를 보시면 86년도엔 언제 나왔냐 조정이 4월, 10월. 그렇죠? 두 번째는 4월, 11월. 세 번째는 3월, 9월. 네, 뭔가 딱 보면은 뭔가 비슷한 시기죠. 3월, 4월에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가을에는 뭔가 한 9월에서 10월, 뭐 11월 정도의 조정이 나오는 패턴들이 반복이 돼요. 작년에 조정이 언제 나왔냐? 작년에. 4월.
4월, 11월. 11월. 그쵸. 예. 우연찮게도 비슷해요. 그때도 올해는 이슈가 있기는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관세 이슈. 네. 근데 우연히도 어떻게? 네. 3, 4월, 뭐 9월, 10월, 11월. 그렇죠. 올해는 또 언제입니까? 지금 3월. 3월. 그렇죠. 아, 뭔가 좀 비슷해요. 음. 근데 이게 언제 나오냐, 이게 꼭 반복되냐, 왜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이유 없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예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이런 패턴이 나오기 쉽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강세장에서는 기업 이익이나 이런 것들 항상 좋거든요. 뭐 기업 이익이 꺾여서 하락하고 막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기업 이익이 꺾이면 그거는 이제 붕괴죠, 붕괴. 상승장 붕괴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 이익이 쭉 좋으면은 한 주가가 한 3개월, 4개월 쭉 올라요. 그럼 이제 과열 국면으로 막 들어가요. 그러면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리스크가 뭐냐? 그건 그때그때 봐야죠. 지금도 사실 이란 사태가 터졌지만 이란 사태가 터질 거를 제가 저번 주에 알았겠냐? 몰랐죠, 당연히. 저번 주에 주말에 뉴스를 보고 처음 안 거죠. 몰랐지만 조심할 수는 있죠. 왜냐? 과열 국면에서 항상 이런 것들이 리스크에 취약해지는 그런 국면들이 나타나고 아까 본 것처럼 그게 이제 3월, 4월에 이제 어떤 이슈든 리스크가 나오면 그건 하락하기 굉장히 쉬운 거고요. 하락하면 또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좀 더 봐야겠지만 이란 사태 때문에 뭐 우리나라 반도체, 몇몇 반도체의 수주가 끊기던 건지 아니면 빅테크들이 투자를 이제 중단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아직은 힘들잖아요. 그럼 또 주가 하락하면 또 싸니까 또 올라갈 거예요. 또 올라가고 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3, 4개월 오면 또 과열 국면에 가겠죠. 그 시기가 보통 과거에 보면은 한 9월, 10월 뭐 이 정도 되는 때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또 이제 조정이 또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가 상대적으로 쉽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강세장이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과거에도 추세적인 강세장 속에서도 이렇게 조정이 큰 폭으로 나오던 때는 있었다. 네. 라는 근데 거기 말씀이신데. 맞는데요. 네. 조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냐면은 강세장에서도 조정이 큰 적이 있었다가 아니라 네. 강세장에선 조정이 더 큽니다. 아. 네, 저희가 그걸 말씀드렸죠. 강세장에선 조정이 더 커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강세장도 투자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특히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3월에 조정 나오기 전에가 좀 상승폭이 컸잖아요. 그렇죠. 그 상승폭 이전의 상승폭이 클수록 그 다음 조정이 커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지금처럼 급등했던 시기 그 다음에 나왔던 하락장의 이제 하락폭을 저희가 과거 추세를 보고 이런 정도구나를 좀 알아볼게요. 아까 보셨던 차트에서 3페이지 중에서 여기 있죠, 여기. 예, 요거랑 지금이랑 시기가 똑같거든요. 아까 보셨던 여기가 이제 똑같이 맞닿는 곳이에요. 네네. 예, 18%. 이번에가 한 18, 19% 하락했었죠. 저점 기준으로. 그 다음에 비슷했던 시기가 이제 닷컴 버블 때도 보면은 이게 지금 차트만 보면은 이게 뭐 많이 오른 거야 라고 하겠지만 생각해보세요. 4개월에 300에서 600 넘었으니까 2배가 넘게 한 거죠.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이번에도 그랬었잖아요. 한 3,000 몇백 포인트에서 6,000 넘었으니까 이렇게 높이 올랐을 텐데 어떠냐. 대부분 22%, 23%. 예, 하락폭이 커요. 보통 20% 이 정도 하락이 거의 안 나와요. 한 10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급등한 시기에는 1년에도 뭐 2번씩도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하반기에도 우리가 지금 이것까지만 보고 아직 설명할 게 많이 남았지만 여기까지만 보고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좀 빠르신 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지금은 피했을 수도 있고 못 피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 또 있겠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래서 성공한 것 같아요. 비싸면 어느 정도 팔아놓고 싸면은 또 어느 정도 담아놓고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들리긴 되게 쉽지만 말은 쉽죠. 네,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최대한 이제 언제가 취약해지는지를 그래서 좀 트래킹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나왔는데 기존 전망의 재확인, 뭐 바뀐 것, 바뀌지 않은 것.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지만 지정학적인 리스크 상황들을 약간 감지는 하고 있었어도 네. 터진다? 그래서 급락이 이 정도로 나온다는 걸 정확하게 예측한 투자자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그거는 계실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기존 전망하고 어떤 점이 좀 그대로고 바뀌었는지 네. 그 사이에 비후 변화랄까? 아니면 네.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게 해보려고 네. 저도 좀 정리를 해보려고 네네. 3월 전략 자료에 넣은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그 12월 1월부터 나왔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부터 했거든요. 12월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저도 한번 뭐 어떤 게 좀 제 생각과 달랐고 뭐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올해 투자 시기를 하나만 고른다면은
이게 12월 8일 날 낸 자료입니다. 예, 이그전이라고 아마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쓰는 레포트 이름입니다. 그림으로 보는 전략. 맞습니다. 네. 이그전이라고 하는데 1, 2, 3, 4분기 중에 내년이 이제 올해죠. 올해 2026년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1분기다. 그래서 1분기가 전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했고 1분기 이제 급등했죠. 이게 1월 22일이니까 이때 이미 4,000포인트 후반 정도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제 1분기가 급등해서 이때도 질문이 진짜 많이 나온 게 이제 다 온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그래도 1분기가 낫다. 왜냐하면 2분기 여기서 말하는 2분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입니다. 네. 3에서 5월. 원래는 4에서 6월이 1분기지만 저희는 이제 3에서 5월을 하잖아요. 근데 3에서 5월 하기가 좀 말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2분기라고 했는데 3에서 5월보다는 어쨌든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겨울이 좋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올랐고 2분기에는 저희가 사실 이란 사태가 날지는 전혀 몰랐지만 어쨌든 과일 국면에 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사는 걸 지향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차익 매 실현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좋았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희 뷰하고 이제 비슷하게 좀 흘러갔고 크게 바뀐 건 없고요. 대신 여기서 이제 좀 심화하는 과정들을 한번 가져볼 생각이에요. 네. 일단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럼 그렇죠. 어디까지 빠질 거고 그게 빠진 제일 다음에 어떻게 될 궁금하죠. 거냐 뭐 이런 맞아요. 것들. 이것도 사실은 뭐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과거를 제가 자꾸 보는 이유는 맨날 과거만 보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도 하나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자연과학에서는 통제 변수를 통제시키고 나머지 알고 싶은 것만 변화해서 여러 가지 반복 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인과관계로 이렇게 나는구나 하는데 인간의 삶은 그걸 반복해서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과거로 돌아가자 뿅 해서 뿅 하고 이게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과거를 놓고 최대한 비슷한 나머지 통제 변수를 놓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많이 쓰는 거예요. 사회과학에서는. 그래서 오늘 뭘 볼 거냐면은 지금처럼 급락했던 사례를 볼 거예요. 지금 뭐 하루에 12% 하락하고 그 전날까지 합치면 거의 18% 19% 하락했죠. 지금도 그러면은 과거에 일주일 이내에 15% 이상 하락했던 사례들을 저희가 한번 그린 게 이 노란색 동그라미 네. 찍힌 곳입니다. 일단 여기 딱 한눈에 보면은 우리가 뭐 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급락이 찍혀 있는 곳도 있죠. 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하락장의 중간 이하에서 많이 찍혀 있죠, 그렇죠? 여기도 그렇고, 그렇죠? 여기가 팬데믹이었고 여기가 금융위기 2008년도, 여기가 닷컴 버블, 그 우리나라 IMF, 여기 닷컴 버블 붕괴 이렇거든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로 일단 이게 뭐 항상 통하는 건 아니지만 15% 이상 급락하는 사례들은 보통 하락장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락장의 후반부.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게 상승장의 끝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급락했으니까 이제 랠리 끝인가? 이런 공포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과거의 패턴만 볼 때는 이게 상승장의 끝에서 나타나는 시그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다 바닥 국면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럼 상승장 중간에 나온 적도 있죠. 이때 한 번 있었고 여기 한 번 있었고 이게 2010년입니다. 2011년 이게 미국 신용 등급 강등당했을 때거든요. 유로존 사태 시작할 때. 그리고 이때가 아까 닷컴 버블 올라갈 때 99년도입니다. 이 정도가 있고 아까 3조 호황 있고요. 이 정도가 있는데 여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세히 보면은 아까 99년도죠. 이때도 지금 상승폭도 이때랑 되게 비슷해요. 짧은 기간에 거의 2배 올랐죠. 한 3, 4개월 만에. 보시면 이때가 노란색 선, 요 하락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게 한 16%, 17% 하락한 거예요. 일주일에. 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2011년에 이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당한 사례예요. 근데 둘 다 제가 빨간색 선으로 뭘 그려놓은 게 있죠. W. 네. 그렇죠? 보면은 우리가 저번 주에 급락했다 그 다음날 10%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V-쉐입 반등, 뭐 이런 V자 모양의 반등 이런 그러니까 얘기들이 이틀 많았어요. 급락하고 하루 급등하고. 네. 물론 이건 알 수 없어요. V자로 급등할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쵸. 과거에 이렇게 빠르게 급락했던 사례들만 놓고 보니까 V자로 반등했던 경우들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네. 제가 왜 그런지 좀 설명드릴 건데 V자가 아니라 대부분 W자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뭐 너무 옛날이니까 그나마 이것도 옛날이지만 2011년 사례 한번 볼게요. 이때 사실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당했어요. 그러면서 쭉 하락했어요. 근데 급락을 이제 며칠 하다 보니까 한 2, 3일 막 급락하니까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은 야, 우리가 너무 쫀 거 아니냐? 왜냐면은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당했다고 그렇다고 안전자산 지위를 미국 국채가 잃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거 말고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딱 몰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까지는 우리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을 망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약한 골이었던 유로존으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로존 사태가 이때부터 확 하고 불거진 거예요. 네. 금리가 막 남유럽과 북유럽 금리가 막 갈라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거예요. 한 2, 3주 정도 지나면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시장을 괴롭히는구나를 이제 시장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존 사태가 얼마나 큽니까? 그때만 해도 유로존이 붕괴할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면서 쫙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악재가 모습을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어떤 악재를 만들지를 모습을 드러냈을 때 시장은 그거를 한 번에 반영을 하고 급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반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로존 사태가 2011년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갔습니까? 2017년, 뭐 16년 브렉시트 뭐 이때까지 영향을 줬으니까 그 이후로도 뭐 5년, 6년을 영향을 줬지만 그렇다고 주식은 계속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악재를 일단 미리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하락이 바닥이 더 낮아지는 경향들이 좀 나오는 때가 많은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W자에 대한 얘기는 시장에서 간간히 나오는데 네. 그 W의 네. 두 번째 저점이 네. 첫 번째 저점보다 높을 것인가 낮을 것인가를 두고도 시장에 좀 그것도 알 분분하던데 수는 없어요. 두 번째 나오고요. 이사님은 약간 낮다라는 쪽이신가 봐요. 글쎄요, 뭐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대응 방법을 네네네. 말씀드릴게요. 네. 낮을 가능성이 낮았던 과거들이 좀 더 많고요. 그리고 사실 이 자료도 제가 그 저번 주 목요일 아침인가 낸 자료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W라고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이미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한 2, 3일 차이지, 한 5일 차이지만 네네. 그때 알았으면 너무 세게 안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매번 여길 나오진 않고 한 달에 한 번 나오잖아요. 대신 이게 자료는 제가 그때그때 내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KB증권에 이제 홈페이지 가면은 그 자료를 읽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업무가 바빠서 매번 나오진 못하지만 그때 이제 궁금한 거 생기시면은 거기 가서 체크하시면은 이것도 이미 다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뭐 V자 반등보단 W자가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근데 V자 반등 얘기 많이 나왔을 때 참고하실 수 있어요. 뭐 제가 다 맞추진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고 네네네. 싶거든요. 그럼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이게 이번에도 또 낮아질 거는 이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했던 그런 상황상의 전개를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악재가 나왔을 때 이제 틀렸어 하고 반영하거든요. 근데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보다 이제 이 지금 유가 급등이나 이런 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간중간 이제 대응책도 나올 거예요. 뭐 비축률도 풀고 하면 다시 또 안정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다가 이제 뭐 후계자가 또 공격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불확실한 게 이제 어떤 악재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진짜 공포스럽거든요. 근데 여기서 경험 보면 뭡니까? 그게 바닥이에요. 그게 거의 바닥에 가까운 거죠. 왜냐면 악재가 시장은요 불확실성을 악재보다 더 싫어요. 불확실할 때는 이게 올라가야 되는지 내려가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악재가 나오잖아요. 그럼 걔는 땡겨서 한 번에 다 프라이싱을 해요 가격에. 그러니까 이 두 번째가 쫙 다 넣어지는 거죠. 보통 여기서 그럼 패닉셀링을 또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사실은 사야 될 때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기간들이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때는 뭐 한 달 정도 걸릴 때도 있었고 이때는 한 2달 정도 걸렸죠. 두 개 바닥 사이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바닥에서 이렇게 파는 게 제일 힘든 경험이잖아요. 내가 팔자마자 급등 시작 이러면 정말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악재가 실체가 드러나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게 유가에 따른 어떤 다른 경제적인 영향이라든가 뭐 인플레 아니면 지난주에 미국에서 나온 뭐 스태그 뭐 이런 느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저 스태그 의료는 그렇게 크게 하진 않아요. 스태그 우려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고용이 안 좋으니까. 근데 만약에 AI 투자 이런 것들이 다 끝난다. 이러면 스태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미국 경기가 고용은 안 좋은 게 맞죠. 이것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용이 안 좋아요. 고용이 뭐 좀 안 좋은 편이죠. 뭐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미국 경기를 봤을 때 미국이 정말 경기 침체를 고민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나요? 엄청난 AI 투자가 이루어지잖아요.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 B2C,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들이 하는 경기들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뭐가 좋냐? 투자가 좋은 거예요, 투자. 소비나 이렇게 뭐 소비재 쪽이나 소비자들에 관련된 것들은 인플레 때문에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투자가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고용은 사실 투자 쪽에서는 빅테크는 고용 효과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한 달에도 뭐 10만 명에서 20만 명씩 신규 고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빅테크 아마 인원 다 합쳐도 뭐 그 정도 되려나요? 20만 명 되려나? 그러니까 고용 효과가 별로 없어요. 고용 효과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부 대기업이 있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거의 다 고용 효과를 만들고 계시는 거죠. 네, 미국도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쁘냐 하면 사실 저는 조금 뭐 이렇게 위태위태한 부분이 특히 소비자의 어떤 소비 패턴이나 이런 쪽에는 있다고 보지만 나쁘냐 그러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어떨 때 보면은 막 너무 좋아 보이고 AI 투자 보면 맞아요. 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역시 네네. 미국밖에 없어라고 하다 갑자기 고용 보면 너무 안 좋은데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이게 봤을 때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B2C는 좀 덜 좋은 거고 B2B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나쁘진 않다. 뭐 경기 침체 우려는 없다. 오히려 제가 볼 때 문제는 그거예요. 유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를 자극해서 뭐 연준이 긴축하고 이런 게 되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또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9페이지 한번 차트 보면서 네.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아까 보셨듯이 이제 많이 하락했던 사례, 지금과 비슷하게 하락했던 사례를 두 개 갖고 왔어요. 하나는 86년도고요. 하나는 이제 3조 강 때 제가 비슷하다고 얘기한 거죠. 이게 18%고 이제 여기가 22, 23%인데 이때 하락의 실마리를 푼 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특히 다른 사건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뭐냐 이 얘기를 제가 되게 자주 했죠. 금리 인하 사이클의 종료였어요. 그때 이제 2년 동안 금리 인하 쭉 하다가 이제 끝났어. 이건 뭐 이제 유가도 올라오고 이제 뭐 좀 경기도 좀 바닥진 것 같고 이제 그만해야 돼 이렇게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98년도에도 98년 9월부터 금리 인하 3차례 했거든요. 지금도 금리 인하 3번 했죠. 예, 그러고 나서 금리 인하 또 할 거냐 말 거냐 하다가 이때 금리 인하 끝났어라고 하니까 2년 물금리가 쫙 올라오죠. 그렇죠? 여기에 좀 재밌는데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1998년 9월에 금리 인하 되잖아요. 이날이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왠지 아세요? 왜요? 예, 이날이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코스피 저점이에요. 그 날이.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쉽잖아요. 이거 너 쉽네. 금리 인하면 사야지라고 할 텐데 그렇잖아요. 왜 금리 인하했을까요? 이때 금리 인하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러시아 모라토리엄이 터지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굉장히 거대한 자산 요소가 파산을 선언하면서 월가의 도미노로 그 글로벌 IB들이 다 쓰러지는 그 위기가 처했어요. 그래서 긴급 금리 인하 한 거예요. 그럼 이 뉴스만 보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이죠. 안 좋아 보이죠. 그렇죠. 하지만 시장의 메커니즘 그렇잖아요. 금리 인하가 항상 즐거운 거예요. 코로나 때도 그랬죠. 금리 인하 결국 하고 나서 무제한 양적 완화 하니까 그게 바닥을 만들었죠. 어쨌든 이게 바닥이고요. 그럼 반대로 뭐가 주가 하락을 만들었을까요? 금리 인하가 상승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금리 인하 사이클 끝났어. 아니면 금리 인상할게. 이게 당연히 안 주가 좋은, 조정을 만드는 네. 거죠. 그래서 이때도 만들었어요. 이때도 금리 인상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슬금슬금 빠졌죠. 23%.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금 더 확대가 될 거라면은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유가 공급 이슈잖아요. 공급 이슈만으로 연준이 그렇게 쉽게 금리 인상을 결정하지 않아요. 긴축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냥 공급 측면의 문제는 언제든 또 해결할 수도 있고 영향을 미쳐봐 1년 뒤니까. 경제를 안 좋게 하기 때문에 무조건 긴축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건 상상인데 미국의 GDP 성장률이 한 3%, 4% 나온다. 지금은 이제 예상은 한 2% 초반인데 3, 4% 나온다. 그러면 연준은 아마 금리 인하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인플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네. 이러면 사실은 뭐 금리 인상까지는 몰라도 인하 중단 이런 얘기들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 보셨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금리 인하 딱 2년 됐고요. 지난 1년 동안 딱 금리 인하 3번 한 게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보시면 돼요. 이사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 중에서 좀 지금 상황하고 네. 물론 완전 일치하진 않지만 좀 네. 뭔가 좀 비슷하다, 기시감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 게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유가가 뭐 $100 돌파하고 네. $130, $150, $180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최악의 경우를 물론 가정하는 거지만 네. 그러다 보면 네. 금리를 못 내리겠지. 네. 이제 이런 가정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주식은 안 좋은 상황이 지금 되는 거고 그렇죠. 아까 뭐 파산 선언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모신용 쪽의 우려가 지금도 네. 사실 좀 미국 쪽에서 계속 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뭐 네. 이런 부분들 조금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서 뭐 전혀 없진 않죠. 어. 근데 이제
비슷하다고 느껴지시는 게 사실 급락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아까 점 보신 것처럼 많은데 그럼 다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비슷하다면 안 돼. 최대한 그 좀 다르지 않은 것들 통제 변수를 통제시키고 이제 갖고 오려고 사례를 꼽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일반 투자자분들이 데이터를 다 받아가지고 다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직업이 이거니까 집에 와서 밤새도록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말 내내 이거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잠깐 보시는 거지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갖고 오니까 아마 비슷하다고 생각되시는 게 아마 너무 잘 느끼신 좀 거고 그런 국면들. 잘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유가 공급 문제와 GDP 성장률 이런 부분 네.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네. 공급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언급을. 이런 거는 별거 아닌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네. 사실 핵 문제만 해결이 되면 유가는 금방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뭐 이런 언급을 하긴 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너무나 빠르게 100달러 위로 지금 간밤에도 올라갔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측이 조금 불가능한 어렵죠. 상황이긴 하잖아요. 어려워요. 네. 결국에는 이제 뭐 네. 그 호르무즈 해협 네, 거기를 이제 뚫어야 되는데 뭐 시간을 두고 이제 뭐 미국 해군하고는 이런 데가 들어가서 뚫겠죠. 근데 뭐 저도 군사적인 것들 전문가들 의견을 쭉 들어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제 뭐라 그래 쥐뢰라고 하죠. 이제 바다에 하는 그 뭡니까 그 쥐뢰 같은 것들 그것들을 쫙 빨았는데 그게 싸고 이제 가장 쥐뢰 전쟁을 수행하기가 제일 힘들대요. 근데 이거 제거하는 또 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거하는데 뭐 1, 2km 하루에 그 어느 세월에 그걸 다 취하겠어. 또 중간에 뭐 공격도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유가를 계속 끌어올려야 트럼프가 힘들잖아요. 제가 뒤에도 그렇지만 이거 잠깐 볼까요? 네. 15페이지 보시면 트럼프가 또 지지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중간 선거를 앞둔 대통령 중에 현재 트럼프만큼 지지율이 낮았던 대통령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였죠? 1기 때 트럼프예요. 본인이 네, 나는 오직 나만 상대할 수 있어요. 본인이 본인을 이긴 거예요. 네, 근데 본인 1기 때 어떻게 됐습니까? 상원, 하원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그래서 아마 많은 의견 중에 그런 의견이 있죠. 결국엔 이게 어떻게 해결될 거냐. 이번에도 트럼프의 타코 아니겠느냐. 그럼 타코가 결국 패배 선언하고 비스무리한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당연히 뭐 4주 만에 끝내겠다. 빨리 끝내고 싶겠죠. 근데 상대방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길게 끌어야지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유가를 괴롭히는 쪽으로 이제 그래서 하는 것 같고 결국에 이제 뚫릴 건데 뭐 전문가들 의견은 근데 그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기뢰 이런 거 하고 하려면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뿅 하고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유가도 올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네. 국면에서 네. 어떤 전략을 그렇죠. 취해야 되는가잖아요. 이게 사실 지난주에 이제 이틀간 7% 뭐 지수가 12% 이렇게 하락했을 때 네. 그리고 그 다음날 급등할 때 이제 어떤 투자자분들은 이틀째 급락하는 날 샀어야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좀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까지 또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은 아닌가 보다.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네. 아니면 조금 더 현금 여력이 없고 아니면 뭐 레버리지까지 쓰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 우리의 행동 이걸 잡아주시는 게 이사님 오늘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지금까지 네. 뭐 W자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맞아요. 아마 좀 약간 마음도 불편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게 막 하단이 더 낮아진다 그러면 진짜 힘들 거예요.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낙관론자예요. 지금 더 좋은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게 많이 흔들려요. 하락할 때마다 근데 이번뿐이 아니야. 이번이 더 많이 흔들리니까 더 힘들지만 뭐 이랬던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사실 뒤돌아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좀 기준을 잡고 가야 돼요. 이거 하나 외워두시면은 네.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경기 사이클하고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검은색 선은 제가 잘 그리는 코스피 MDD, 코스피가 얼마나 고점 대비 하락했냐, 뭐 이 차트예요. 그 노란색 선이죠, 노란색 선. 이건 경기 선행 지수예요. 네, 보시면 뭔가 좀 비슷하죠, 패턴이? 그러네요. 요거를 지금부터 제가 세 가지 국면을 나누겠습니다. 이거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이거 그렇게 복잡하잖아요. 외워두시면 정말 많이 도움될 거예요. 저도 이거 보고 해요. 이거 보고 지금 10년 년을 했어요. 굉장히 도움 많이 받고 네. 있어요. 다 공개하겠습니다. 네네 공개해 주세요. 첫 번째,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요런 거죠, 요런 거. 어떻게 쭉 떨어진 거 이거. 뭔지입니까 이거? 2008년, 9년 금융위기. 이때 또 한 번 있죠, 이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 팬데믹 위기. 그렇죠? 코로나. 네. 둘 다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급 경기
어떤 경기 하락이 있다. 그럼 보통 어떻습니까? 보통 반토막. 너무 짧게 하면 운 좋으면 36%, 뭐 36%나 50%나 그렇게 큰 네네. 차이는 없겠지만 하여튼 보통 한 40%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 질문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이 있냐? 있긴 있지만 제가 볼 때 가능성은 1-20% 이내 정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더 확전되면 올라가면 그건 바뀌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봐요. 왜냐면 뭐 전면전 하기도 힘들고 뭐 9.11 테러처럼 공격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가능성도 높진 않지만 굉장히 낮죠. 그 가능성도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 근데 9.11 테러가 또 경기 침체 갖고 왔니?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해도 이렇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게 보긴 힘든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요거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이 경기가 침체는 아닌데 하강할 때 있잖아요. 하강할 때. 그렇죠? 노란색이 일단 내려오는 떨어질 때. 네. 떨어질 때. 이때 조정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때 조정 나오는 거 제가 빨간색으로 놨는데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아, 여기 있죠? 여기. 한 20-30%. 아, 여기 아니네요. 여기네요. 노란색. 네네네. 15, 25에서 네. 23. 그러니까 대충 25% 정도예요. 그 정도. 네. 그럼 이거는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 거고. 반토막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경기 확장 때 나오는 것들이 이제 검은색으로 써놨죠. 대부분 20%인데요. 대부분. 네. 그렇다면 이 셋 중에 지금이 어디일까를 좀 대충 조합을 해보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투자에 도움이 돼요. 저는 경기는 이거 경기로 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네, 경기 때려치고 정말 경기 좋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하이닉스나 이런데 하이닉스의 이익 사이클을 보는 거예요. 경기 침체면 적자 나는 거예요. 볼까요? 네, 경기 침체면 적자. 그렇죠? 네, 뭐 이거 안 그렸지만 뭐 이거죠. 적자. 여기도 적자. 적자면은 하이닉스가 적자 간다 그러면 경기 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3분기 이내에 적자가 할 수 있을까요? 쉽진 않겠죠. 이거에 대한 판단을 이제 내리시면 투자자분들이. 근데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시면 되어주시고요. 근데 대부분 아마 3분기 내에 적자?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이렇게 뭐 생각하시죠. 지금 이익 추정으로 봐서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경기는 저희는 확장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대충 20%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은 좀 특수한 경우. 이때는 급등 이 다음에 조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급등 다음에 조정이니까 조정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처음에 7% 하락한 날 있었잖아요. 우리 그 3.1절 연휴 네. 끝나고 나서 3월 1일 날. 그때도 이제 뭐 10% 이상 하락하면 사자. 보통 때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보통 때는 맞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상승장은 달라요. 상승장이라는 거를 빼고 보면 10% 하락했을 때 산 게 맞지만 상승장 때는 급락이 어떻습니까? 두 가지 더 자주 나타나고 더 크게. 네.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죠. 그럼 크게를 보면 어느 정도 하락하는지 제가 어떻게 측정했습니까? 어느 정도 하락할지 예상하는 거는 그 이전에 상승폭을 가지고 예측했잖아요. 되게 심플한 방법이지만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 전에 지금 12월부터 2월까지 너무 많이 급등했으니까 이건 하락폭도 크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저번 달, 저저번 달 이게 저도 정확히 둘 달 중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 정도만 알았어도 10% 빠질 때 사지, 7% 빠질 때 사지 말고 기다려야겠다. 어느 정도까지? 18에서 25, 23% 정도래. 뭐 그 정도를 이제 기다렸다 사면은 사실은 12% 빠진 날이 이제 고점 대비로 한 18, 19 빠졌으니까 사실 그때는 저는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대신 분할 매수로. 왜냐면은 W자 하락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두 번째는 더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8% 이상 하락하면은 저한테 이제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사긴 사야 됩니다. 분할로. 이게 저희 대답이에요. 그렇게 나중에 사다 보면 나중에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잘 샀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봐요. 이사님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을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변동성이란 세 글자로 말을 하는데 우리 증시에 이렇게 큰 변동성은 약간 상수가 됐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이제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외부에 변수가 있지만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이거요?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나온다까지는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거의 약간 일상화, 상수가 됐다라고 봐야 돼. 아직 좀 적응이 되지 않아서. 근데 제가 저는 꼭 차트를 보여드리잖아요.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 얘기 뭐 이렇게 하면은 맞았는지 안 맞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차트를 그리면 그건 틀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그전이 그림으로 보는 전략이 그림 그 차트예요. 차트로 증명할 수 있어야만 말할 수 있다. 차트로 증명해도 사실 틀린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로만 해서 안 돼요. 그래서 뭐 변동성이 커지고 우리나라 시장 비판도 많지만 아까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차트 한번 다시 보실까요? 3페이지.
4페이지 차트 보면 어떻습니까? 급등할수록 이런 하락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야. 원래 그렇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게다가 이때는 더 심했어요. 이때는 상한가 하한가도 뭐 10% 이내. 아까 3조왕 때는 5에서 10% 이내. 그러니까 사실 하락하기가 더 힘든 상황인데도 막 18%, 20% 하락한다고요. 23% 이렇게. 그렇죠? 지금 하락했다고 해도 물론 하루 변동폭은 굉장히 컸지만 그래도 18%, 19%잖아요. 그럼 사실은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상한가도 30%까지인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원래 변동성이 많은 게 맞고 그래서 사실 플레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 맞아요. 굉장히 쉽지 않죠. 대신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가니까 쉽지가 않은 건 맞지만 이게 지금 처음 나타난 일이냐? 아니라는 건 이미 다 보여드렸어요. 차트로. 아니죠. 물론 이제 하루의 변동폭 이런 것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델타 H라든지 ETF 출현이라든지 뭐 델타 H에 따른 뭐 감마 스퀴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아진 건 맞아요. 더 커진 건 맞지만 새로운 상황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데이터 보면 아주 간단하게 증명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게 아주 급등을 더불어서 이제 하던 때를 아주 뒤로 하고 바로 급락을 맞아서 이게 조금 더 세게 다가오는 거지. 이게 없던 일은 아니다라는 걸 네. 과거에도 몇 가지 좀 더 좀 좋아요. 네. 고정관념과 다른 거 몇 개 알려드릴까요? 그 유동성이라든지 수급 주체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제가 애널리스트를 지금 20년 조금 안 했는데 초기 10년 정도 주니어 때는 저도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거의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제일 큰 문제, 잘 안 맞아요. 변동성, 수급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유동성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유동성 수급 분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유동성 흔히 말하는 그렇죠. 이제 외국인이 시중에 사냐 파냐 이게 수급이고 네네. 유동성이 들어오냐 나냐 그러니까요. 뭐 고객 예탁금이 올라오냐 마냐 뭐 그거 이런 중요하지 것들.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뭐 안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게 별로 그게 효용성이 없다고 보는 게 세 가지가 첫 번째 안 맞더라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이 어떻게 될지 수급이 어떻게 될지 전망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주가를 전망하지 이거 전망 더 힘들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주니어 때 많이 했던 이유는 설명하기가 좋아. 지금까지 이러한 일이 왜 그랬어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막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면 복잡하죠. 제가 얘기하는 게 복잡해요. 그래서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뭐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진실은 사실 복잡해 아는 것들이고 내가 판단을 또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유동성 올라서요. 뭐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이거 좀 딴 얘기인데 외국인이 계속 팔잖아요. 계속 그럼 이제 팔죠. 뭐, 네. 한국은 안 좋은 그것도 이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원인은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1999년부터 우리나라 이제 수급 데이터가 나와요.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 개인 순매수 차트를 보시면 왼쪽에 이제 제가 그 우리나라 그 99년 이후에 상승장을 한 3개를 그려놨어요. 처음이 닷컴 버블 쭉 네. 올라갈 때 99년도고요. 두 번째가 이제 브릭스 시대, 중국이 개혁 개방했던 2004년, 5년, 6년, 7년 상승장,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한테 그나마 익숙한 2020년대 팬데믹 상승장. 이 세 번의 그 왼쪽에 파란색 선이 이제 외국인 순매수거든요. 네. 그럼 보시면 하나 특징이 있죠. 뭐냐? 우리나라 상승장을 외국인이 이끈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누가 이끕니까? 노란색 선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개인. 개인. 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외국인은 초기는 외국인이 이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중기, 후기는 대부분 개인이 이끌어요. 개인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2월 달에도 보셨지만 정말 위험 소모도가 센 자금은 사실 개인 자금이거든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막 밀어붙이는 그 힘이 있죠. 그리고 개인은 돈이 그렇게 크게 없지만 17만 하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 보면은 외국인이 판다고 하락하냐? 그렇게 볼 수 없죠. 외국인이 판다고 하락했으면은 9월 달부터 매도해야 되는데 9월 달부터 주식 팔았으면 굉장히 힘들었을걸요. 지금 9월 달에 몇 포인트? 4천도 안 됐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5천 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설명이 좋지만 외국인 파니까 뭐 파세요. 이게 사실 맞지도 않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외국인이 팔지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팔길래 팔았어. 근데 내일부터 사. 어떻게 할 거예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개인이 살 때 오히려 더 세게 가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개인이 살 때까지 기다릴 그게 아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사면 오르고 누가 사면 떨어진다 알 수 없다는 거고. 유동성도 한번 볼까요? 고객 예탁금이 엄청 늘었다고 하잖아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고객 예탁금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네요. 많아 보이시나요? 네. 근데 급격하게 이렇게 보면 안 올라가는 돼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시가총액 대비로 봐야죠.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이제 3배가 늘었잖아요. 2천에서 6천 갔으니까 이만해졌어요. 근데 요만한 돌이 그걸 얼마나 밀 수 있겠어요?
그렇죠? 시총 대비로 해야지. 더 이거보다 시총보다 더 큰 자금이 들어와 쭉 올라갔다고 늘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게 타당해요. 원래 그렇게 보고 저희는 얘네 보면 별로 안 늘었어요. 시가총액 대비로 보면 그리고 그 개인 순매수도 그래요. ETF가 안 잡혀서 근데 ETF를 따로 잡아서 보면은 팬데믹 대비해서 아직 뭐 한 3분의 1, 4분의 1도 안 들었어요 개인 자금도. 실제로 그걸 어떻게 하냐? 주변에서 뭐 대박 났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별로 안 넣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직 별로 안 났다는. 아직도 이제 뭐 사학개미도 여전히 순매수하고 있고 하니까 물론 한국 걸 예전보다 훨씬 많이 사긴 하는데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왔냐면 아직은 그런 데이터는 없어요. 뭐 이런 것도 볼까요? 신용융자 잔고. 신용이 너무 많아요 하는데 이것도 그냥 절대 금액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시가총액을 기반으로 사는 거잖아요. 옛날에 삼성전자 뭐 10,000원대하고 100,000원대하고 똑같이 10,000원치 신용 썼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대비로 봐야 되거든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로 뭐 신용이 많아서 뭐 위험하다. 물론 신용이 많은 건 위험하죠. 하지만 이런 뭐 급락했으니까 그만큼 더 위험한 건 맞아요. 그 남녀노마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려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네. 우리가 주식시장에 하면 되게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개별 주식은 뭔가 있어요. 왜냐면 개별 주식이 너무 작으니까 시총이. 근데 시장 전체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올리거나 뭐 누구랑 누가 수급을 짜고 그럼 그 사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전 세계 풀을 따질 때. 그렇지 않죠. 이게 사실 가격 결정 메커니즘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나 주가가 올라가는 거 똑같아요. 제가 이 얘기 되게 자주 하는데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뭐냐면은 이게 강남에 있는 어떤 아파트의 30평대 매매 가격을 썼어요. 네, 이게 지금 부동산 네. 가격이에요? 그렇죠. 네, 33평이 71억까지 갔었네요. 네. 어마어마하죠? 와. 네. 뭐 그런 단지가 이제 몇 개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그러면은 왜 올랐을까요?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불과 1년 반 만에 2배가 올랐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1년 만에 2배 올랐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아까 말했죠. 유동성이나 수급을 냈는데 유동성이 엄청 들어왔냐?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50억, 70억, 100억짜리를 이걸 사기 위해서 전 국민이 그 반포 아파트에 돈을 밀어 넣어가지고 그게 오른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냐면은 심리예요, 심리. 위험선호도라고 부르죠. 누가 이렇게 한 40억에 내놨어요. 야, 무슨 30평대에 40억에 누가 사냐? 근데 또 호락하고 샀어. 그럼 그다음부터 40억 아래로 내놓습니까? 올라가겠죠. 그다음 한 네. 43억 5억이 돼요. 네. 또 위험선호도 그래도 오를 것 같아. 그럼 누가 또 혹 잡아먹어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아니죠. 그 다음 또 높긴 해요. 그 다음 사람 위험선호도가 있으면 또 오를 것 같아. 지금 사야 되고 혹 잡아요. 그럼 사실은 이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몇 건 안 돼요. 뭐 한 달에 한 건씩 많은 데가 한 6건? 몇 건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 확 올리는 거예요. 위험선호도요. 그래서 투자론 공부하신 분이 개인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투자론 보면은 수급 분석이나 유동성 분석은 단 한 페이지도 안 나와요. 단 한 페이지도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 위험선호도 분석이 나오죠. 이게 맞는 위험 거예요. 선호도 심리 그렇죠. 분석이. 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복잡한 걸 하는 거예요. 복잡해도 네. 그게 답이니까. 그래도 아까 뭐 제가 뭐 1분기에 왜 사자, 뭐 1분기가 답이다, 3, 4, 5월은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유동성 수급 단 하나도 안 보고 위험성호도를 분석하는 거죠. 복잡하긴 해도 그게 답이니까.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사고 뭐 기관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주가 올렸고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외국인이 사는지 어떤 법인이 샀는지 개인이 샀는지 궁금하십니까? 뭐 궁금할 수 있지만 그건 개인적인 호기심인 거고 가격 형성에 엄청난 영향이 있다고 보나요? 외국인이 사야 올라고 개인이 그거 사면 안 되고 안 되잖아. 그거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그 돈을 개인이 살 때도 뭐 현금으로 샀는지 아니면 뭐 신용을 풀로 땡겨서 샀는지 궁금하시나요? 뭐 개인적으로 궁금할 수 있지만 그게 가격 결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위험선호도가 얼마나 세냐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유동성 수급은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이걸로 이제 뭐 푸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전망을 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3가지 문제. 첫 번째 잘 안 맞더라. 두 번째 잘 맞는 거 둘째 치고라도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하는 게 더 힘들더라. 사람의 위험선호도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뭐 위험선호도라는 게 통화정책에 많이 변동이 되거든요. 통화정책은 분석하기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지금부터는 더 팔까 더 살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대충 찍는 수밖에 없죠. 그 세 번째는
후행적으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쓰긴 좋은데 그렇진 않더라. 물론 오해는 없어야 되는 게 이걸 또 잘 푸신 분도 있을 거예요. 풀어서 전망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오케이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험 선호도를 더 선호한다. 이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 위험 선호도라는 게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죠. 어. 굉장히 떨어져죠. 인플레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전쟁도 추세적일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세적으로 더 위험이 후퇴하더라도 그걸 일시에 반영하면 그게 끝나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식시장은 위험이 5개월 된다고 5개월 동안 하락하지 않아요. 5개월 되더라도 5개월 하락할 거야를 아는 시점이 저점이에요. 저점에서 뭐 이날이 저점은 아니더라도 저점에서 멀지 않은 그 순간이에요. 부근이. 네. 아까도 유로존이 6년 7년이 갔지만 그래서 6년 7년 동안 계속 하락했냐 아니죠. 다 땡겨서 이때 하락하고 그다음에 올랐다가 뭐 그리스 사태 있다 그러면 한번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영국에 뭐 브렉시트 있다 그러면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뭐 대충 이런 걸로 우리가 아까 차트 보실까요? 경기 사이클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그 악재가 모습을 드러나면은 아까 요것도 있죠. W자형 이런 것들 두 번째 바닥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뭐 날짜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어렵잖아요. 좀 알아듣기는 어려우시죠? 어려워도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진실은 항상 쉬운 곳에 있지 않아요. 항상 어려운 곳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사님과 오늘 어려운 국면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오늘 신경 써야 될 게 유가 그에 따른 환율도 오늘은 거의 1,500원 부근까지 날라원이 갔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좀 진정되는 걸 보고 우리가 그때 방향성을 좀 보고 진입을 하든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실 그쵸. 제가 제일 쉽게 얘기하려면요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사시자고 하는 게 제일 맞아요. 하지만 보고하면은 투자 안 돼요. 보고하면 다 끝나요. 다 늦어요. 그렇죠? 지금도 유가가 사실은 저번 주에 월요일 사태 나고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별로 그렇게 오르긴 오르지만 엄청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럼 끝난 거냐? 근데 오늘 오르잖아요. 근데 그걸 예상할 수 있냐? 예상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법이 아까 그거죠. 잘은 모르지만 이런 과거에 비슷한 사례들 아까 통제 변수를 놓고 구한 것들이 한 18에서 23% 많이 빠진 거 사실 아까 보셨죠? 26%도 있어요. 어떻게 그 26% 가능성은 별로 크진 않아 보이는데 가면 어쩔 수 없죠. 근데 23%에 샀다고 26%에 간다고 너무 이때는 힘들지만 이 정도 되면 대충 사도 되지 않냐. 그래서 아까 18에서 23% 사이 정도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정도 하면은 좀 더 빠질 수 있죠.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되냐. 뭐 사는 게 답이 아니겠냐. 만약에 아까 차트 11페이지 경기 사이클이 아직 완전히 침체로 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다시 얘기 나오면 그게 중요한 거죠. 침체로 갈 거냐 이 사태. 9.11 테러도 아직 그때도 침체로 가진 않았는데 이번엔 침체로 갈 거냐. 갈 수도 있죠. 하지만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높게 보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침체야 이거는 끝났어 라고 하면은 그건 또 다른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막 침체만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레인지 안에서 분할 매수. 그래서 분할 매수 하자, 쌀 때 사자, 워렌 버핏 성공했어 이런 얘기 계속 하는 이유가 정확한 저점 알 수가 없어요. 유가 어디까지 튈지 알 수가 없어요. 원화가 1,500원 넘어서 어디까지 갈지 1,500원 안 넘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얘기하긴 좋지만 사실은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이사님 아직은 당연히 좀 섣부르지만 요게 이제 급락하고 급등하고 요럴 때 지난주부터 요 1년의 과정을 보면 그 이전까지 우리 시장이 쭉 급등했을 때 흐름과는 약간은 좀 분위기가 달라지나라는 부분이 뭐냐면 삼전 하이닉스 위주의 반등이나 급등이라기보다는 뭐 소부장 쪽으로 조금 더 견조하든가 뭐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탄력이 좋든가 뭐 이런 부분이 살짝 그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이제 반등할 때 감지되기도 하거든요. 뭐 색깔이 좀 변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까요? 단기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기에는? 그런 얘기들을 사실 저희 자료를 보면 훨씬 더 업종도 뭐가 좋고 이런 거 써놨어요. 예를 들면 이번 달에 저희가 추천한 업종은 저희가 진짜 몇 년 만에 추천하는 게 친환경이거든요. 친환경을 한 이유가 뭐냐 그런 것도 써 있어요. 잠깐만 소개드리면 크게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저번 달 말에 트럼프가 연두교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서 얘기한 게 AI 전력 인프라 확충에 대한 언급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중간선거 하기 전에 경기를 부스트업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게 떨어지는 게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쉽지 않아. 갈수록 레임덕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레임덕 하면은 레임덕 관련주가 있나요?
있어요. 관련주 생각하셔야 있어요? 돼요. 네, 어. 답을 말하셔야 돼요. 지금 시청자들 막 답을 얘기하시는 분이 네네. 있죠. 뭐겠습니까? 트럼프가 싫어해서 못하게 했던 산업들. 망한 그러니까 산업들. 트럼프가 추진했던 것과 그렇죠. 반대되는. 공화당과 트럼프가 좋아하고 걔네가 막았던 것들이 네. 상대적으로 숨통이 트이겠죠. 뭐 친환경이 네, 대표적인. 이미 그게 이제 네. 약간 비트코인이 좋잖아요. 그 트럼프가 좋아하는 코인이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지만 여러 가지 영향 중에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반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물론 이제 뭐 지금 최근에 급락하다 보니까 걔네도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낫죠. 게다가 이제 유가도 높아지고 그래서 유가가 단기적으로 높아지니까 전쟁이 심해지고 하니까 이제 방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막 유가가 쭉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이게 장기화되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럼 그럴 때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업종 전략도 자료는 있고요. 그래서 장기는 그렇게 바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제가 말한 장기는 이게 다 어느 정도 W자도 다 완성되고 다시 올라올 때 누가 갈 거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완전히 그 주의를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주의할 건 저희도 자료에 그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은 유가하고 반대 상관계수를 가진 업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반도체하고 IT예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오를수록 안 좋아요. 안 좋다.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죠. 뭐 항공 이런 것들 네, 우리가 네, 다 아는 네, 거는 네, 뭐 네. 근데 이상하게 반도체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유가가 튈 때 반도체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조정이 더 나오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 스테이지에 W 뭐 바닥이 나오든 뭐 이런 그 다음에는 도대체 뭐가 될 거냐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반도체가 완전히 그걸 뺏기진 않은 것 같다. 이게 저희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료 바탕으로 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더 심도 깊은 자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꼭 한 번씩 가서 보시면서 업종별 전략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어려운 시장이 전개되는 날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KB증권 자산배분전략 이사이신 이은택 이사와 오늘 이사님의 인사이트, 여의도 인사이트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또 마이크를 저는 다음 분에게 넘겨봐야 되겠죠. 앙트러프러너십 칼리지 2기 얼리버드가 오늘 자정에 마감됩니다. 두나무, 패스트트랙 아시아, 리디 대표까지 정말 쟁쟁한 라인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 오직 앙트러프러너십 칼리지 2기에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창업 현재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네트워킹의 기회로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왕에 하실 거라면 좀 좋은 가격에 하시라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지금 얼리버드로 앙트러프러너십 칼리지 2기에 합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려운 시장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클로징 벨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